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5번 운명과 3번 영웅과 함께 베토벤 3대 교향곡으로 꼽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대안인 종교 편향에 휩싸여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 창의 도시인 대구에서요. 수성아트 피아가 5월 1일 재개관 기념 공연으로 대구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초대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하기로 했는데 시립예술단의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위원 한 명이 합창 교향곡 가사에 신이란 단어가 있어서 종교 편향이라며 공연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지역 음악인들은 시위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문화계에서는 세계적인 거장의 예술을 종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각국의 예술을 발전시켰고 그만큼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끌었는데요. 진정한 종교화합은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월 1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안동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도 순간풍속 시간당 50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낮 기온은 안동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서 6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널뛰게 하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양군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첫날인 어제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풍력단지 조성지에서 각각 찬반을 주장하며 대립했는데요. 이번 현장 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멸종 위기종 1급인 사냥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 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이은주 의원실과 환경부, 영양군, 전문가와 주민, 사업자 등 18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기간 문제가 된 사냥과 붉은 박쥐, 수리부엉이 등의 거짓 부실 조사 여부와 생태 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감벌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도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낮아지진 않겠습니다. 한낮에 23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는 만큼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4계절 축구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을 오늘 정식 개장합니다. 이 스마트 에어돔의 내부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 한 면과 선수들의 스피드 향상, 근력 강화 훈련에 도움이 되는 모래 훈련장이 있는데요. 특히 경기 영상 분석 기술 플랫폼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경기 후에 팀 전체와 개개인의 역량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또 기둥이 없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눈부심과 그림자 없이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경주 스마트 에어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에어돔 축구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동학의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12도, 습도는 99%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까요.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울릉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K관광섬 육성 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도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관광과 해양, 생태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섬관광위원회에서 섬의 가치와 잠재력, 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지원한 14개의 섬 중 최종 5개의 섬을 선정했습니다. 울릉군은 아름다운 자연 생태와 인문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해 액티비티 울릉, 메이킹 스마트 울릉, EDG 울릉이라는 3개의 주제로 4년 동안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울릉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조성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스마트 통합 관광 어플 개발 등 울릉도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구상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전해드리는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시가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위축시키는 처사라는 건데요.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장지혁 운영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책 토론 청구 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시민들이 지자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싶다. 그럼 대구시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2008년도 김범일 시장이 취임하면서 생긴 제도인데요. 그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제도를 만들었고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어서 오히려 다른 지역 수출되어서 다른 지역 지금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한 10개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5년 됐으니까 역사도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대구시가 이 정책 토론 청구 조례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그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존의 청구인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토론 청구를 하기 위해서 300명의 그 대구 시민의 서명을 받아야 했었거든요. 이것을 1,500명으로 늘린다. 가 핵심이고요. 그 청구인 나이가 이제 기존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의 나이가 낮아지면서 이제 적용된 거라서 거기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청구인 대표자가 그 청구의 서명을 받을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약서를 받도록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생일이랑 주소를 적다 보니까 요즘 개인정보에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서약서도 하나 제출해라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토론 시기와 횟수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시민 청구로 인한 정책 토론을 실시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토론을 열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토론 실시 가능 시기를 1년 이내로 조정했고 또한 연간 토론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까지는 없었던 내용인데 종료한 지 2년이 지난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 불가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함하는 내용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대구시가 이제 선거 연령 하향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정책 제도적인 한계를 보완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반발하고 있는지 이유를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우선 청구인 수를 5배나 늘린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청구인 수 300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대구 시민주 한 0.01%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대표성이 낮기 때문에 좀 이거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통합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구수도 변하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수가 적다 보니까 토론 주제 선정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좀 끌지 못하고 토론을 열더라도 그 사전에 섭외된 발표자 등 일부만 의견을 내는 활발한 토론에 자기는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 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광주와 충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300명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청구 인원이. 네. 그리고 대전, 전남, 세종, 제주도 500명.
전북이 한 1,000여 명 정도 좀 많고요.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 워낙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한 5천 명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게 대구 군위군 인구가 한 2만 5천 명쯤 되거든요. 네. 이게 대구 인구에 지금 비례 보면 약간 1% 정도 증가하는 건데 5배나 증가 그 청군을 5배나 증가시키는데 대입하는 건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실 그리고 2008년도에 도입할 때보다 지금의 대구시 인구수가 몇십만 명 줄었거든요. 아, 더 적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청군을 줄인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배나 늘린 게 너무 과하다. 네. 근데 이게 그 청구를 한다는 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이제 서명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1,500명이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이걸 청구 서명을 받으러 다녀봤거든요. 이거 아. 반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300명 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청구 인원에 포함되는 숫자가 뭐냐면 그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지가 일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대구시 딱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그렇다 보면 보통 분들이 쓰시다가 자기 뭐 사무실 주소를 쓴다거나 아니면 살짝 오타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 아니라 한 400명 500명, 심지어는 600명 가량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면 대구시가 하나하나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검증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서명이 300명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한 600명 정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1,500명을 이제 받으라고 하면 이제는 정책 토론 청구를 하기 위해선 3,000명 내지는 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정책 토론 청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3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오류가 없이 네. 300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원, 1,5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인원뿐만 아니라 청구 대상 제외 사유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대구시는 최근에 청구 제외 사유에서 최근 6개월 내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이제 다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 원래 그게 원칙인데 이제 1년 일은 더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1년 동안 한번 토론한 적이 있으면 다시 토론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 네. 이거 동일한 주제로 토론을 막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건데 근데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 처음에 토론을 만들 때는 2008년도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 참여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토크 대금 뭐 주민 참여 예산제 이런 주민 참여 제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좀 이야기 주민 참여 제도도 여러 제도가 있거든요. 토론 제도하고 단순한 주민 참여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당 사무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나면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는데 예. 지금 이게 왜냐하면 행정적인 낭비를 막겠다라는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토론에 2008년도 도입된 이후에 한 20회 정도 개최됐거든요. 1년에 한 1.4회? 많으면 2회 정도 사실은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네. 과연 1년에 한두 번 하는 토론회가 과연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되고 그리고 이 토론 때문에 또 사회적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갈등이 심화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토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순화되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네. 더 나은 조건을 나눠갖고 실제로 다른 주제들 보면 뭐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아동급식 문제라든지 발달장애인 문제라든지 지하철 안전 문제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서 큰 논쟁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재청구할 수 없다라는 건 같은 문제를 가지고 2년 후에는 다시 재론하지 마라. 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구시의 정책토론 청구조례 개정의 의도가 이 제도를 좀 무력화시킨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대구시의 속마음이 수정되기 전 입법 예고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수정되기 전에는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명시했다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대구시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구시의 인식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청사업 1인 시금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각종 위원회 폐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시민 참여를 배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 들어서고 나서 계속 중앙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계속 당 대표나 당 집행부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 목소리 높이시고 그 한마디로 외교 문제도 목소리 높이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구시에 너무 얽매이지 않겠다. 대구시에 내가 기반을 두고 열심히 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이걸 대구시를 기반으로 해서 대선 후보 다시 재도전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뭐 자잘한 문제는 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좀 읽히는 게 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네. 자 대구시가 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에 4월 10일까지 이제 지났습니다.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개정 반대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오는 25일에 예정된 대구시 의회 임시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네. 이제 공은 그러면 시의회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시의회로 바로 넘어가겠죠. 4월 25일 날 시의회 개회가 되고 아마 4월 26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그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 기획행정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이루어지면서 이 제도를 막아야 될 것인데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시민사안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구시가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막은 적이 없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 시민단체와 어떤 진보 정당 등은 이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맞서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시의 일정에 또 맞춰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 대응하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이미 그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활용해서 이미 1,500명 되면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정책 토론 청구를 많이 하자. 그리고 시의 면담, 그 시의 항의 방문 이런 것들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대구 참여연대가 대구시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만 70세 상향과 관련해서 시민 정책 토론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 토론은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이 토론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되기 전에 전이니까.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300명에서 300명을 받아오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지금 당장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구시가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예.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정책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대구시가 보여주는 반민주, 반자치, 반인것, 일방적 시장이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그리고 인권위원회 폐지, 신청사 이전안 그리고 변경시도 그리고 의무급식 보조금 감사 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독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정책 토론 청구마저 이제 무력화시키고 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이고 이 목소리를 정치인이 듣고 공공연히 듣고 그것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인가 올바른 지방자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제대로 된 시장과 시정을 하려면 시민들의 목소리 듣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시 그런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시사초점 오늘은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개정 조례안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올해 봄은 기온이 많이 올라서 벚꽃이 예년보다 정말 일찍 피었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또 져버려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유리 리포터가 대구의 봄꽃 명소들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벚꽃은 졌지만 봄날은 계속돼야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구의 봄꽃 명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벚꽃보다 보름 정도 늦게 피는 겹벚꽃을 만나볼 텐데요. 분홍색으로 꽃송이도 크고 모양도 동글동글하고 푹신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겹벚꽃으로 유명한 달서구의 월곡 역사공원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24살 김도경입니다. 제가 진짜 저하고 친한 언니 있는데 그 언니랑 같이 3월에 꽃구경 올라 했는데 못 갔는데 이제 여기는 4월에 또 핀다고 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저 태어나서 겹벚꽃 처음 보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크고 약간 팝콘처럼 생겼고 이게 막 우수수 떨어지니까 너무 예쁘고 겹벚꽃을 보면서 도시락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직 겹벚꽃은 좀 오래 피고 계속 피어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연인분들도 많이 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성동에 살고 있는 이제 아기 아빠입니다. SNS 통해서 사진 찍은 게 예뻐가지고 저희 아기도 이제 예쁜 사진 좀 남겨주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아기랑 같이 사진 찍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좋네요. 그냥 여기서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하면은 일단은
즐거운 추억도 남길 수 있고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꽃 지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인동에 사는 현숙희입니다. 여기 원래 꽃이 예쁜 여기로 유명해가지고 원래 나는 여기 이 동네 사는데 친구들한테 여기 좋다고 구경하러 왔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마음도 화사하고 분홍색 꽃이 예뻐서 기분도 활짝 피는 느낌이에요. 월곡 역사공원에 겹벚꽃이 너무 이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꽃을 보러 오셔서 그런지 시민들 목소리가 아주 밝고 활기찹니다. 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겹벚꽃은 그럼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네, 꽃은 아직 피어 있는데요. 이 겹벚꽃이 예민한 수종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쁘게 관람하기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개방하고 이후에는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좀 고이고이 모셔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겹벚꽃 보실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월곡 역사공원의 대부분은 단양 우씨 문중의 땅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유지 일부를 개방한 것인 만큼 잔디 안으로는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월곡 역사박물관 우점기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월곡 역사박물관은 단양오시 연락당 종중에서 월곡 우배선 장군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002년 5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한 21년간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제1전시실은 유품과 보물 1334호로 지정된 하원 우배선 의병장 군공책과 그에 관련된 자료 34점을 진열하고요. 야외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면은 옛날 선조들이 사용하시던 옛날 방앗간, 옛날 대장간, 절구, 장독대가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월곡 역사공원에서는 최고의 꽃이 겹벚꽃입니다. 이미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4월 15일 날이 이제 만개 날인데 금년에는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개화 시기가 2일 정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또 다른 꽃들은 우선 연산홍이라든지 목당꽃, 모가나무꽃, 벼룩나무꽃들이 조금 있습니다. 겹벚꽃 명소 월곡 역사공원 둘러봤고요. 한 군데 더 소개를 해준다고요? 네, 한 군데만 소개하기는 좀 아쉬워서 최근에 뜨고 있는 유채꽃 명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성구에 있는 파련 생태공원인데요. 하중도 유채꽃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가기 망설여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파련 생태공원을 추천드립니다.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과 포토전이 되어주는 대형 의자가 있고요. 또 바로 앞에는 금호강이 흐릅니다. 금호강 자전거 길이 지나는 곳이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둘러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성구 범호동에 살고 있는 임세희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아서 동천까지만 그냥 왕복 한 40km 정도만 생각하고 왔는데 유채꽃 때문에 홀린 듯이 여기 생태공원까지 온 것 같아요. 와보니까 정말 잘 온 것 같고 하나도 지금 피곤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유채꽃이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노란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의도치 않게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랑 유채꽃 밭에 왔는데 정말 이 유채꽃이 하늘에 떠 있는 노랑 풍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네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같은 기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 개나리 꽃보다 더 좋다 할까. 강물도 흐르고 잘 조화가 되대. 저는 대구 북구에 사는 이민정입니다. 친구랑 같이 대구 유채꽃을 검색해서 꽃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주도 비행기 값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차하고 걸어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꽃밭에 도착하니까 비도 그치고 노란색이 저희가 알고 있던 제주도 유채꽃에 뒤지지 않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유채꽃 보러 파련 생태공원으로 오세요. 네, 유채꽃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봄꽃 명소, 월곡 역사공원, 그리고 파련 생태공원 좀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하중도에도 지금 유채꽃과 청보리가 또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꽃이 지기 전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하중도에는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우리 또 지역에 가까운 곳도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 꽃이 지기 전에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양령시와 동성로의 위기를 짚어볼 계획입니다. 양령시와 동성로 네. 두 골목 모두 한때는 대구를 대표하던 곳인데 지금 둘 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양령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천년의 전통을 지닌 대구 양령시가 존폐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 거점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쇠락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업자의 노령화와 신상권의 침투, 유동인구 급락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자연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양령시 침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지난해 12월 폐쇄한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인데요. 지난 2014년 5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난 9년간 연평균 수익은 1천만 원 수준이었고요. 2017년부터는 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관람객이 하루에 한 명도 안 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체험관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네, 양령시 전체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양령시 점포수는 10년 사이에 60% 줄었고 인근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자 더욱 위축됐습니다. 종사자의 고령화로 자연 소멸 가능성도 있는데요. 양령시 내 약업사 평균 연령은 78세로 올해에만 벌써 3명의 점주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네. 장사도 잘 안 되고 몸도 안 좋으니 점점 점포를 접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양령시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하셨어요. 네. 오래됐네요, 정말. 네, 양령시는 그 기록을 보면요, 1658년 효정 9년 무렵 설치됐다고 나오는데요. 한약재 수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년 중 봄과 가을 1개월씩 2번에 걸쳐서 대구성 북문 근처 객사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네. 1908년 일제에 의해서 대구 성벽이 철거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을 했는데요. 고려시대 때 편찬된 해동 역사서에도 같은 자리에 약전골목이 이미 존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뿌리부터 보면 1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양령시는 지난 2001년에 한국기네스위원회에 국내 최고 양령시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2004년에는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 특구로 지정되면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방문객이 크게 줄었고 한방 관련 점포도 급감해서 특구 해제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지난해 1월 지역 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특구를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기 때문입니다. 양령시의 수혜태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근의 백화점 개점이 또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이 본격적인 세태가 2011년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요. 백화점 개점 이전에는 운영하는 점포가 375곳이었으나 지금은 150곳이 되지 않습니다. 네. 12년간 폐점률이 60%인데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한약방과 무관한 카페,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서 부동산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방 상권이 축소되면서 관광객 발걸음은 점점 줄고 코로나19 타격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약업사를 58년째 운영 중인 80대 점주는 22살 때 시집 올 때만 해도 약초꾼들이 지게를 지고 오면 사서 팔았다고 합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젊은 세대가 한약을 선호하지 않아서 매출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인들은 어떤 점을 좀 개선했으면 하고 생각하실까요? 네, 상인들은 정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관광버스가 갓길에 주차했다가 단속 때문에 서둘러 떠난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고성동 야구장을 빌리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너무 멀어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양령시 축제 외에는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방 특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요? 네, 중구청이 화가 2인성을 기리는 2인성 아르스 공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중구 의회와 예산 갈등을 빚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하백의 작품과 유품을 배치해서 양령시에 활기를 되찾겠다는 의도였는데요. 하지만 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올해 편성한 예산 58억 원이 삭감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네. 네, 중구청은 국 11호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구청 관계자는 양령시 활성화를 위해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 개관을 서두르고 있으나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추경 예산으로 축제를 비롯한 다른 사업 계획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도 역시 위태로운 처지죠. 네, 요지에 있던 대형 상업 빌딩들도 이 공실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폐업한 동아백화점 본점과 2019년 문을 닫은 롯데 영플라자 대구점 자리가 대표적입니다. 둘 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동성로의 터줏대감인 대구백화점 본점 역시 2년째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까지 갔지만 대금 지급 문제로 무산이 됐고요. 여기에다 2021년 10월까지 노보텔이 운영하던 대구시티 센터 일부 층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빌딩 개발도 어려운 조건입니다. 시내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상가를 지어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형을 지으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발목을 잡습니다. 네. 동성로 전체에 낙수 효과를 일으키던 앵커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유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건데요. 남은 상점들도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로를 가본 분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상황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에 동성로 일대를 다녀봤습니다. 통신골목 시계탑에서 대구백화점 본점까지 약 250m 거리 1층에 임대 현수막을 붙여둔 건물만 9곳이었고요. 9곳이요? 네, 대백 본점과 중앙파출소 삼거리 300m 구간에도 1층이 공실인 건물이 9곳이었습니다. 네. 1층이 가장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비어있는 현실이었고요. 위층으로 가면 더 심각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대백 본점 인근에 나란히 붙어있는 7개 상점 모두가 임차인을 구하는 처지였습니다. 네, 동성로 한 판매시설 직원은 옛날에는 새벽 1시까지도 거리가 화려했는데 지금은 밤 10시가 되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백 본점이 문을 닫고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동성로 빈 상가는 최근 4년 사이에 부쩍 늘었는데요. 자료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동성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8년 4분기 2.3%에서 지난해 14.8%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은 물론 대구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상가용 부동산은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특히 소규모 상가에서 연도별 공실률 차이가 컸습니다. 소규모 상가에서요? 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상가가 임대료가 높고 신규 창업이 감소해서 공실 해소가 더뎠다고 진단했습니다. 요즘은 또 그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상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에다가 코로나19까지 더해서 위기가 가속화된 건데요. 코로나 3년 동안 거리에 사람이 거의 안 다녔고 동성로 중심가에 들어와 있던 의류 브랜드 대리점도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더 저렴한 온라인을 이용하니 대리점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교통망 변화와 택지 개발로 인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이유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분산된 건데요. 그렇죠. 과거 대구는 되게 중앙 집중적인 도시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 시내에다가 영화관이나 주요 브랜드 매장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동대구 상권이 2016년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동성로는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났고요. 상인들이 종로나 삼덕동 등으로 흩어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에서 나고 자란 분들에게는 양령시와 동성로가 마음의 고향 같은 맞습니다.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시나 중구청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4일 동성로를 방문해서 약화된 상권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동성로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매장과 공실 상가를 둘러봤는데요. 네. 동성로가 활기차고 살아나야 대구가 산다면서 동성로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서 대구의 젊은이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먹거리도 풍부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 동성로 관광 특구 제도전도 그 중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21년 신청을 했지만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네,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5개 영업 허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도 해제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거는 시민 만족도가 높아서 해제가 어렵다고 대구시가 말했습니다.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거는 올해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최근에 하늘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침체된 분위기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 기자께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상권이 부흥하고 있다는 점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시청 근처 교동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동대구역 맞은편 골목도 뜨고 있고요. 기존 상권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뜨는 상권은 다시 더 띄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가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가지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의 시장은 혼란스럽다고 하는데요. 또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4월 시장 동향과 월급처럼 배당을 주는 배당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물가지수가 21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동향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날 대비 5%로 시장 예상 5.1을 하회해서 9개월 연속 이제 둔화가 됐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그 농산물이나 일시적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이 에너지, 석유계를 제외하고 물가를 산정하는 근원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근원 물가요?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 물가 지표는 또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5.6%로 예상은 이제 전월 대비 5.5였기 때문에 0.1이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에너지나 식품 가격 그리고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은 소폭 올랐지만 전체적인 주거비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전반적인 그 에너지죠. 그러니까 석유는 이번에 오펙 때문에 조금 올랐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하락이 돼서 전체 지수는 이제 하락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가지표 하락 모두 기대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 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된 만큼 이 물가 이슈가 이번에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반응은 미국 주가가 예상보다 양호한 이 물가지수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요. 양호하다는 게 이제 물가가 내려가기를 바란 건데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 3월 FOMC 의사록에서 연말쯤 미국이 경기 침체 전망이 확인되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단기 금리차 또한 하락되었고요. 달러화의 그 강세도 조금 소폭 약세로 움직이는 것 그런 지금 현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위기는 감소하는 상황인데 시장 위기는 여전히 불안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 투자 시장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물가 리스크 감소는 여전히 불안 심리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바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월 12일 기준으로 연준 전체 자산 규모는 전주 대비 176억 달러 감소해서 8조 6,148억 달러. 그러니까 3주 연속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창구 이용 이 금액 또한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통화량이 감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점이 이제 현재 조금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또 부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좀 사그라들고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불씨는 여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주요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와 지금 4월 국내 시장 단연 주인공이 2차 전지 업종이었어요. 2차 전지 업종의 움직임이 지수에 전체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해당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다른 시장 거의 뭐 편중이 2차 전지에 돼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2차 전지가 최근 좀 가격이 너무 높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섹터들이 지금 반등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이 1분기 실적 발표이 있은 후 우리가 가장 그 관심 갖고 있는 데는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요? 반도체는 굉장히 실적이 지금 사상 처음 이제 그 6조대를 보이면서 악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반도체 감산 정책이 이번에 발표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나 지금 헬스케어 쪽에 반등이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유틸리티 쪽이 지금 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금리 걱정이 좀 완화될까 싶더니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경기 둔화가 되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네, 그 참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기 침체 시기에는 침체가 우리가 이제 보고 있을 때인 거죠. 침체가 확인될 때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나 배당주나 실물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좀 높이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 상황은 낮은 실업률과 지금 주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1분기 발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보면 여전히 좋습니다. 이 성장도들이 그 실적이 나쁘진 않았고요. 이 경기 침체와 거리는 있어 보이는 지표들인데 이 호황이 이제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높은 물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꺾이고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올 연말에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넣기 위한 정책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기 위한 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만 완화된다면 전체적인 또 성장을 위한 정책을 내기 때문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침체에 대한 준비는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 투자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길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면 투자를 좀 최소로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현금 확보를 당연히 해놓으시는 게 절대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이 침체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현금 보유를 늘려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현재 우리 금리 인상의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경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작용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량 자산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필수 소비재들을 보면은 전부 가격 상승 중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모두 우리가 현금화를 했을 시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구매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위기일 때 또한 기회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설적이지만 좋은 자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될 때를 항상 본다면 이게 그 어떤 위기 때나 이벤트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불황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전체적인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금융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한 가격에 어느 정도 기회가 온다면 조금 편입을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위기일 때 역설적으로 가격이 낮은 거죠. 네, 낮게 사서 높게 팔라 이런 고전적 말도 있는데 네. 불황기에 좋은 투자 방법 중에 배당주 투자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배당 투자의 장점은 뭔가요? 네, 우리가 그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지만 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또 혼돈의 이 투자 시장인데요. 금리 환경이나 미중 갈등,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어떤 금융 산업의 위기 등이 아직은 해결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혼돈 속에서 반영성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현금을 가지기는 어렵고 뭔가 투자를 한다면 네. 이 현금 흐름이 있으면 조금 버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월세나 이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을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주식에는 이 배당주가 월 배당 이런 거나 연간 배당, 분기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격의 하락도 막을 수 있고 또한 현금 흐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당주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보신다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식을 그런 좋은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을 사는 방법과 그리고 이 배당주 펀드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주요 배당주 펀드들은 금융사나 이런 데들을 찾아보시면 상품 정보들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네. 주거래 금융사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에서의 배당형 상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융 투자에서 배당형 상품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식 배당형 펀드와 부동산 배당형 펀드 그리고 혼합형 배당형 펀드들이 있는데요. 네. 이 주식 배당형 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자의 자금을 이제 우량 배당주에 이제 배당 주식에 투자해서 이자와 이 배당을 하는 상품이고요. 그 부동산 배당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매매 네. 수익을 통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아까 혼합형 배당형 상품들은 이러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전체 혼합을 해서 일정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상품 이 3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좀 고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보통 어떤 금융사든 이제 그 금융 상품을 투자를 하려면 금융사에 투자 성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투자 성향 살펴보시면 거기에 맞게 1에서 5단계가 있는데 본인에 맞는 상품들을 또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 요즘 비교적 저렴한 냉동 채소와 냉동 과일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싸고 보관 기간이 길다는 장점도 있지만 얼려 먹으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얼리면 항산화 성분이 더 높아지는데요. 냉동 상태의 블루베리를 먹기 전 1시간 정도 냉장실에 옮겨 놓으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아보카도, 치즈도 얼려도 좋은 식품인데요. 얼린 두부는 단백질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녹여서 수분을 뺀 다음 조림이나 찌개에 사용하면 좋고요. 물렁하지 않은 단단한 치즈도 밀봉해서 얼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 꼭 챙겨 드세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대구시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2023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과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부에서는 대구 올해의 책 선정도서 10권을 소개하고요. 2부 북콘서트에서는 조현준 작가와 함께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동성로에서 진행되고요.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책의 날 대구시 올해의 책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이를 현장체험학습은 전시관람, 대구 토박이놀이, 고고학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구의 역사와 우리 지역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 방학 테마 교실 등 지역민들을 위한 유익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 교육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달성군 다사읍에서 첫 모내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모내기 한 벼는 조생종 고시히까리 품종으로 추석 전에 수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쌀값과 쌀 소비가 회복되고 자연재해와 병해충은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풍년을 기원합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제5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을 함께 꾸밀 협연자를 모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홈스쿨링 학생을 대상으로 협연자를 선발할 예정인데요. 5월 2일부터 5월 4일 오후 5시까지 동영상 파일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30mm 정도고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계속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